여러분은 성공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장면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높은 연봉일 수도 있고 넓은 집이나 사회적 지위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 장면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운전석에 앉는 순간 괜히 자세가 달라지고 백미러를 한 번 더 보게 되고 마음속에서 나 좀 됐구나 라는 말이 먼저 튀어나오는 차. 대한민국 성공의 상징이 된 세단 현대자동차 그랜저입니다. 지금은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불과 반세기 전만 해도 한국에서 자동차를 만든다는 건 무모한 도전이었습니다. 기술도 없고 자본도 없고 경험은 더더욱 없던 나라. 한국 제품은 싸구려의 대명사로 불리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현대는 전 세계 시장에서 품질과 기술로 경쟁하는 기업이 되었죠. 뿐만 아니라 전쟁 후 폐허가 된 한국을 다시 일으킨 한강의 기적의 주역이기도 한데요. 이 거대한 변화의 출발점에 섰던 단 한 사람, 한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부자 1위, 한때 세계 부자 순위 9위까지 오르며 삼성을 꺾은 그 기업의 회장. 그들은 어떻게 재벌이 되었나 재벌 하우. 오늘 소개해드릴 재벌 이야기는 소 한 마리에서 출발해 길을 만들고 바다를 막고 대한민국 산업에 뼈대를 세운 남자 정주영 회장의 이야기입니다. 정주영은 1915년 강원도 통천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집안의 전 재산은 소 몇 마리와 빚, 그리고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현실뿐이었습니다. 가난이 싫었던 정주영은 4번이나 집을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때마다 붙잡혀 돌아왔다고 합니다. 매를 맞고 다시 밭으로 끌려갔다고 하죠. 정주영이 하도 나가니까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그냥 제발 평범하게 농사를 지으라며 설득을 했다는데 정주영 회장의 마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가출에서 정주영 회장은 결단을 내립니다. 아버지의 소 한 마리를 몰래 팔아서 서울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훗날 그는 이 선택을 미화하지도 변명하지도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소 한 마리를 훔쳐 인생을 시작한 사람이다. 이 소 한 마리는 이후 정주영 인생을 쭉 따라다니는 상징이 됩니다. 1930년대 중반 정주영은 서울로 올라옵니다. 가진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학력도 인맥도 자본도 없었거든요. 정주영이 처음 얻은 일자리는 청계천 인근의 한 쌀가게 점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의 정주영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그는 단 한 번도 장부를 틀린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외상으로 가져간 손님이 다시 오면 액수와 날짜를 정확히 기억해 먼저 말을 꺼냈죠. 그 덕분에 동네에서는 이런 말까지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저 집 점원은 주인보다 더 믿을만하다. 그리고 23살이 되던 해 그 쌀가게를 통째로 맡게 됩니다. 하지만 쌀가게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정주영은 이 쌀가게에서 큰 교훈을 얻으며 훗날 큰 사업에 도전하는 가장 강력한 미천을 얻었습니다. 장사는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다. 정주영이 다음으로 선택한 건 자동차였습니다. 당시 자동차는 권력과 자본의 상징이었고 소수만 가지고 있다 보니 시장이 잘 형성되어 있지 않아서 고장이 나면 고칠 곳도 마땅치 않았거든요. 그래서 정주영 회장은 서울 아현동에 자동차 수리 공장을 차립니다. 이름은 아도 서비스. 정주영의 생각대로 자동차 사업은 꽤나 좋은 아이템이었습니다. 개업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고객들이 줄을 섰거든요. 하지만 정주영의 앞길에 또 한 번 큰 위기가 닥칩니다. 이제 막 사업을 열심히 시작하려던 차에 갑자기 공장에 큰 불이 났거든요. 그 화재로 수리 중이던 고객들의 자동차들까지 모두 전소됩니다. 보상 능력은커녕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은 상황. 사실 저라면 도망치고 싶었을 것 같은데요. 정주영은 달랐습니다. 그는 불탄 공장에서 나와 차 주인들의 집을 하나하나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차값은 반드시 갚겠습니다. 다만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을 텐데 회복력이 엄청나죠. 1946년 해방 직후 혼란의 시기, 정주영은 또 한 번 전혀 다른 업종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바로 건설업이었는데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은행에서 큰돈 빌리는 사람들을 보니까 전부 건설업자더라. 그렇게 세워진 회사가
바로 현대토건사. 훗날 현대건설로 이어지는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곧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모두가 무너질 때 현대는 역설적으로 기회를 잡았습니다. 현대는 미군 관련 공사를 수주하며 급성장했거든요. 어느 겨울 유엔군 묘지 잔디를 깔라는 발주가 들어왔습니다. 한겨울이라 잔디를 구할 수 없었는데 이때 정주영은 어떻게 했을까요? 정주영은 잔디 대신 보리싹을 싹 깔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행사가 끝난 뒤 진짜 잔디를 심으며 공사를 마무리했다고 하죠. 정주영은 방법을 모르겠다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도전 정신은 1960년대 대한민국 산업화를 함께합니다. 1968년부터 서울과 부산을 잇는 경부고속도로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산업화를 위해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봤고 현대 정주영 회장에게 이 공사를 직접 맡겼습니다. 정주영은 직접 현장을 누비며 수천 명의 노동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적극적으로 도로공사에 참여했다고 하죠. 그곳에서 밥도 먹고 잠도 자면서 거의 공사장에서 살다시피 했다고 해요. 그렇게 1970년 경부고속도로는 완공됐고 이 길은 대한민국 산업의 날개가 됩니다. 사실 이 정도만 해도 가난한 농부의 집안에서 태어나 건설사까지 차렸다면 크게 성공한 거잖아요. 보통이라면 이제 만족할 법도 한데 정주영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또 한 번 새로운 도전을 합니다. 건설 현장에서 정주영이 깨달은 건 하나였습니다. 이 나라는 이제 길, 다리, 공장, 그리고 차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는 늘 그랬듯 남들보다 한 발 먼저 움직입니다. 1960년대 대한민국은 빠른 속도로 산업화를 시작했지만 자동차는 여전히 사치품이었습니다. 대부분 수입차였고 국산차라고 해봐야 조립 수준에 불과했죠. 이때 정주영이 다시 한번 자동차 사업에 뛰어듭니다. 이번에는 수리가 아닌 우리 자동차를 만들어내는 거였죠. 주변에서는 전부 말렸습니다. 기술도 없고 시장도 없고 돈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정주영은 거침없이 나섰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하지 마라. 그렇게 1967년 현대자동차가 탄생합니다. 초기엔 포드와 협력해 조립 생산을 시작했는데요. 우리 자동차라는 목표를 세운 정주영의 노력 끝에 1975년 드디어 대한민국 최초의 고유 모델 포니가 세상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차는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큰 환영을 받았습니다. 다른 차보다 포니는 훨씬 더 싸고 튼튼하고 고치기 쉬웠거든요. 이때부터 현대는 값싼 차가 아니라 버티는 차라는 이미지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정주영의 시선은 땅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바다를 봤습니다. 1970년대 초 정부는 조선업을 국가 전략 사업으로 점찍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다시 한번 정주영에게 말합니다. 조선소를 하나 만들어 보시오. 그러자 정주영 회장이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고개를 저었다고 해요. 조선소도 없고 기술도 없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그래도 하시오. 결국 정주영은 아무것도 없는 백사장 사진 한 장과 설계도 한 장을 들고 유럽으로 갔지만 은행들은 전부 고개를 흔들었어요. 조선소도 없는데 배를 어떻게 만드느냐고 물었죠. 정주영은 이렇게 답합니다. 배를 먼저 팔아주면 그 돈으로 조선소를 지어서 배를 만들겠다. 아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잖아요. 하지만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에 한 그리스 선주가 응했습니다. 정주영은 그렇게 정말로 배 주문을 먼저 따내고 그 계약서를 들고 은행에서 돈을 빌립니다. 그렇게 1972년 울산의 현대중공업이 착공됩니다. 그리고 조선소를 지으면서 동시에 배를 만드는 이제까지 아무도 도전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일을 성공시키죠. 정주영은 훗날 이 일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안 된다는 소리를 듣는다는 건 아직 아무도 안 해봤다는 뜻이다. 조선과 자동차가 자리를 잡자 현대는 더더욱 세계로 뻗어나갔습니다. 정주영의 다음 목적지는 중동이었습니다. 1970년대 석유 파동 이후 중동에서는 오일머니가 넘쳐났고 항만, 도로, 도시를 한꺼번에 지어야 했습니다. 다른 기업들이 높은 가격을 부르며 망설일 때 현대는 정반대였습니다. 싸게, 빠르게, 무조건 해낸다. 그 정점이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주베일 산업항 공사입니다. 당시 수주 금액은 대한민국 정부의 1년 예산의 4분의 1에 달했습니다. 문제는 거리였습니다. 한국에서 사우디까지 약 12,000km. 자재를 현지에서 조달하면 돈도 시간도 감당이 안 됐습니다.
정주영의 선택은 또 하나의 무모한 결정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다 만들어서 바다로 보내자. 거대한 기자재들을 바지선에 실어 인도양을 건너는 도박 같은 항해. 태풍 한 번이면 현대는 끝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공사는 성공했고 중동에서 현대라는 이름은 곧 신뢰의 상징이 됐죠. 정주영의 도전은 기업을 넘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 유치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시 일본 나고야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던 상황에서 일본은 IOC 위원들을 대상으로 고가의 선물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정주영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위원들을 직접 찾아가는 대신 위원들의 아내에게 매일매일 꽃다발과 메시지 카드를 꾸준히 전달했다고 하죠. 이 일화에서도 과시보다는 정중함, 거래보다는 신뢰를 택한 정주영 회장의 전략이 돋보입니다. 정주영의 도전은 경영을 넘어 정치까지 뻗어나갔었어요. 1992년 창당을 해서 직접 대통령 선거까지 출마했었거든요. 물론 결과적으로 당선에는 실패했지만 누군가는 책임지고 현실을 바꿔야 한다는 정주영의 신념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1997년 IMF 외환위기는 현대그룹에도 큰 시련이었습니다. 과도한 확장과 부채는 그룹 전반을 압박했고 해체와 구조조정이라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 놓이게 됩니다. 이 시기 정주영은 다시 한번 상징적인 선택을 합니다. 1998년 6월 트럭 50대에 소 500마리를 싣고 판문점을 넘었고 같은 해 10월에는 다시 501마리를 추가로 보내며 두 번째 방북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북한으로 전달된 소는 총 1001마리. 근데 왜 1000마리도 아니고 1001마리였을까요? 여러분, 우리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청년 정주영의 시작 기억나시나요? 아버지의 소 한 마리를 팔아 상경한 정주영은 끊임없이 도전하며 회사는 물론 나라까지 먹여 살리는 거물로 성장했잖아요. 결국 아버지의 만류에도 꺾지 못한 고집과 용기로 성공했지만 정주영은 그 선택이 평생 마음의 빚으로 남아있었습니다. 정주영은 자신이 집을 나올 때 훔쳤던 한 마리를 상징적으로 갚기 위해 1000마리를 준비했고 여기에 한 마리를 더 얹었습니다.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사과이자 화해의 뜻을 담은 숫자였습니다. 이 소떼방북은 분단 이후 민간 합의로 군사구역인 판문점을 통해 민간인이 북한에 들어간 첫 사례로 기록되면서 이후 금강산 관광과 남북경협에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2001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주영 이후 현대는 여러 그룹으로 나뉘었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탄탄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가장 안정적인 선택을 한 사람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움직였고 가장 끝까지 버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한민국 산업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선택 앞에 서 있으신가요? 아직 망설이고 있다면 혹시 이 질문을 피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봐, 해봤어? 기업을 넘어 나라를 바라본 현대 정주영 회장 이야기였습니다. 그 어려운 것은 우리가 다 극복할 수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업에는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생활에도 어려움이 없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인간의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는 전쟁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